어머니, 돈 좀 빌려줬다고 그렇게 생색을 내셔야겠어요? 저희가 일부러 안 갚는 것도 아니고 좀 더 기다려주실 수는 없는 건가요? 내가 언제 생색을 낸 적이 있니? 약속한 대로 갚으라고 한 것뿐인데. 그리고 나한테 사업자금으로 빌려간 돈을 명품백 사고 고급차 사고 그래도 되니? 제가 돈을 어떻게 쓰든 무슨 상관이세요? 그리고 차용증 안 쓰셨잖아요? 그럼 빌려준 것이 아니고 그냥 준 거예요. 민정아, 차용증 쓰자니까 내가 가족끼리 못 믿는다고 난리쳐서 못 썼잖니? 어쨌거나 차용증은 없잖아요. 귀찮게 좀 하지 마세요. 어느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대화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사연 시작 전에 무료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람 설정도 눌러주시면 재밌는 사연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사연 들어보시고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살, 이름은 김영희입니다. 제 남편은 평생 성실하게 일만 하면서 가정을 지켜온 사람이고, 저는 그 곁에서 두 아들을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젊을 때는 가진 게 없어서 남들처럼 넉넉하게 아이들을 뒷바라지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 부부가 성실하게 아끼고 모아둔 덕분에 집 한 채는 마련했고, 퇴직 즈음에는 통장에 노후 자금을 모아둘 수 있었습니다. 그 돈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고, 혹시라도 나중에 병원 신세를 지게 되면 요긴하게 써야 할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저는 늘 아이들 걱정만 하고 살았습니다. 첫째 아들 준호는 장남이라 그런지 성격이 급하고 뭔가를 해내야 한다는 부담이 큰 아이였습니다. 어려서부터 공부보다는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말도 잘하고 뭔가 추진하려는 끼가 있어서 언젠가 자기 사업을 하겠다고 큰 소리 치던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둘째 아들 성우는 그와 반대였습니다. 조용하고 성실했지만 늘 형의 그늘에 가려져 스스로를 낮추며 살았죠. 그래서일까요? 저는 오히려 둘째가 더 안쓰럽고 첫째가 더 걱정되는 묘한 마음으로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작년 어느 날 준호 부부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표정이 심각했고 아들보다 며느리 민정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희가 정말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탁이 있는데요. 그 순간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가 그렇게 급박하길래 이렇게 진지한 표정으로 찾아왔을까?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다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업이 너무 힘들어졌어요. 진짜 이번만 어떻게 넘기면 자리 잡을 수 있는데 당장 돈이 없어서 버틸 수가 없어요.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희 좀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5천만 원만 빌려주시면 1년 안에 꼭 갚을게요. 순간 제 심장은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 돈이 우리 부부에게 어떤 돈인데 저렇게 쉽게 말하는지. 남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편은 입술을 꾹 가물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말없이 부엌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끝자락이었는데 창밖의 마른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제 마음속의 불안과 정확히 겹쳐졌습니다. 제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그 돈은 우리한테 전 재산이야. 너희한테 주려고 모아둔 게 아니라 우리 늙어서 병원이라도 가면 쓰려고 모아둔 돈이란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곧바로 제 손을 붙잡으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알지? 근데 진짜 이번만 버티면 돼. 1년만 기다려줘. 그때 꼭 돌려드릴게. 그 순간 며느리 민정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시집 올 때는 예의 바르고 다정했던 아이인데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말투가 날카로워지고 어쩐지 저를 평가하는 눈빛이 종종 느껴지곤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부탁드려요. 진짜 마지막이에요. 저희 죽어간다고 생각하고 좀 도와주세요.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낮게 한숨을 내쉬더니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돈을 빌려줄 수는 있지. 근데 차용증은 써야겠다. 그래야 우리도 마음이 편하지. 그때 며느리의 얼굴이 확 굳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쪽으로 몸을 돌리며 목소리를 조금 높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희 못 믿으세요? 가족끼리 차용증이란요.
그렇게 하면 저희 너무 실망이에요. 남들이 알면 우리 집안 이상하게 볼 거예요. 가족끼리 믿고 살아야죠. 그 말에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맞는 말 같기도 하고 괜히 우리가 애들을 못 믿는 부모가 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찌푸린 얼굴로 고민하고 있었지만 결국 저도 며느리의 말에 설득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굳이 차용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언제까지 갚을 건지는 약속은 해야지. 각서라도 써라. 결국 아들과 며느리는 1년 안에 갚겠다는 각서를 남겼습니다. 종이 한 장에 서툰 글씨로 적힌 그 약속이 마치 저에게는 생명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방 안은 어둡고 조용했지만 제 머릿속은 소란스러웠습니다. 정말 저 애들이 갚을 수 있을까? 1년 안에 모든 게 괜찮아질까? 우리가 너무 무모한 선택을 한 건 아닐까?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방 안으로 들어와 천장을 비췄습니다. 그 빛은 마치 불안한 제 심장을 비추는 것 같아 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영희야, 괜찮겠지? 저놈 말대로 사업만 잘 되면 갚을 수 있을 거야. 저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부모라는 이유로 가진 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식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무너짐이 언젠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돈을 건네주고 난 지 몇 주 동안은 제 마음이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예전보다 자주 찾아왔고 며느리 민정은 부엌에 들어와 제 옆에서 반찬을 도와주며 싱긋 웃곤 했습니다. 손끝에 묻은 고춧가루를 닦아내며 어머니, 이런 건 제가 할게요. 하던 말이 어쩐지 예전 같지 않은 다정함으로 들려왔습니다. 저는 속으로 그래, 우리가 돕길 잘했지. 저 애들이 고마워하는구나 하고 마음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깊은 밤 혼자 앉아 있으면 이상하게도 불안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혹시 저 웃음이 오래 가지 않을까? 혹은 저 다정함이 사라지는 순간이 오면 어떻게 하나? 봄이 지나고 초여름이 다가오자 변화는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오던 발걸음이 줄었고 전화도 뜸해졌습니다. 거실에 혼자 앉아 시계를 바라보며 괜히 귀를 기울이다 보면 옆집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어노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왔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집 안의 고요를 더 선명하게 드러내 제 마음에 빈 구멍이 난 듯 허전했습니다. 민정아, 요즘은 얼굴 보기가 어렵네. 바쁘니?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이내 건조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정말 정신이 없어요. 일이 많아서요. 조만간 연락드릴게요. 짧고 무심한 대답이었지만 저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은 편치 않아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전 며느리와 처음 만났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결혼 전 상견례 자리에서 민정은 또렷한 목소리로 저희 부부를 향해 인사했었지요. 어머니, 아버지, 준호 씨 잘 챙기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약속이 지금은 무색해진 듯 했습니다. 그때의 따뜻한 눈빛 대신 요즘의 민정은 늘 바쁘다며 전화를 끊고 무심히 대답하는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여름 초입 남편과 함께 아들 집을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반짝이는 명품 가방과 고급스러운 시계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외국 브랜드 로고가 박힌 쇼핑백들이 쌓여 있었고 주차장에는 반짝이는 외제차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순간 숨이 막히는 듯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게 하모니? 남편이 낮게 물었습니다. 아들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사업하다 보면 이런 것도 필요해요. 손님들이 저희를 평가하는 기준이기도 하고요. 민정이 그 옆에서 말을 받았습니다. 맞아요. 영업하려면 체면이 중요하잖아요. 사나우시 싸구려면 손님들이 무시해요. 보여지는 게 있어야 해요. 그 말을 듣자 제 속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우리가 피땀 흘려 모은 돈이 정말 사업 자금으로 쓰이는 게 맞을까?
아니면 체면치레라는 명목으로 흘러들어가는 건 아닐까. 그러나 그 순간에는 차마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굳은 표정으로 의자를 밀치고 일어나더니 대화는 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불빛이 제 마음을 더 흔들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성급했던 건 아닐까. 저 아이들이 정말 약속대로 1년 안에 돈을 갚을 수 있을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사업은 잘 되고 있니? 힘들어도 조금씩이라도 갚을 수 있지 않겠니? 아들은 길게 한숨을 내쉰 뒤 대답했습니다. 엄마, 지금은 힘들어. 나중에 괜찮아지면 그때 드릴게. 너무 조급해하지 마. 그 말투는 마치 제가 참지 못하고 성급하게 구는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대화를 이어가려 했지만 뒤에서 들려오는 민정의 목소리가 전화를 덮었습니다. 여보, 그만 얘기해. 지금 말해봤자 뭐가 달라져? 소화기를 내려놓고 나니 거실은 적막했습니다. 저는 텅 빈 집안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저 돈을 빌려주고 믿어준 것뿐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무거울까? 그러다 문득 아이들이 어릴 적 겨울날이 떠올랐습니다. 남편과 함께 허름한 시장에서 세일하는 외투를 사입히던 날,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엄마 최고 하고 매달리던 기억. 그때는 가진 게 없어도 서로 의지하며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진 걸 내어줬음에도 고마움은커녕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가슴이 저렸습니다. 남편은 제 옆에 앉아 무겁게 말했습니다. 영희야, 뭔가 이상하지 않니? 저놈들 돈을 제대로 쓰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저는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숙였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는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지만 아직은 믿고 싶었습니다. 부모라는 이름이 그 믿음을 내려놓지 못하게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새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창밖 나무잎은 붉게 물들고 바람에 흩날렸지만 제 마음속은 점점 더 메말라갔습니다. 준호와 민정이에게 돈을 빌려준 지도 벌써 1년이 지나가고 있었지만 갚을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달력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날짜를 세웠습니다. 이제 갚을 때가 됐구나. 그러나 그 애들은 마치 약속을 잊은 사람들처럼 여전히 호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는 불안과 분노가 뒤섞여 점점 커져갔습니다. 이제는 내가 직접 말해야겠다. 더 늦으면 저 애들이 우리를 우습게만 볼 거야. 그렇게 다짐하고 아들 집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또다시 눈에 띈 건 커다란 명품 쇼핑백이었고 거실 한쪽에는 새로 들여놓은 듯한 고급 소파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 답답했지만 오늘은 물러서지 않겠다고 마음을 단단히 다잡았습니다. 준호야, 민정아, 이제는 얘기 좀 해야겠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아들은 잠시 눈치를 보더니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엄마, 또 무슨 얘기예요? 알잖아요. 곧 잘 될 거라니까 조금만 기다려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만 하면서 벌써 1년이 지났다. 너희가 각서 쓸 때 분명 1년 안에 갚겠다고 하지 않았니? 이제는 정말 갚아야 하지 않겠니? 그 순간 민정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돈 좀 빌려줬다고 이렇게 생색을 내셔야겠어요? 저희도 힘들어요. 저희가 일부러 안 갚는 것도 아니고 좀 더 기다려주실 수는 없는 건가요? 그 말이 제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생색이라니. 그 단어가 제 귓가에서 메아리 치듯 울리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벌떡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라고? 생색. 너 지금 내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했어? 내가 우리 돈 받아서 호화롭게 살면서 그게 할 소리야? 민정은 조금도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큰둥한 표정으로 대꾸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명품 사치하려고 이러는 줄 아세요? 사업하는 사람은 체면이 있어야 합니다. 손님들이 무시하면 거래도 안 되고 결국 또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버님은 사업 안 해보셨잖아요? 그럼 조용히 계세요. 아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아빠,
민정이 말이 맞아요. 엄마, 아빠는 사업 안 해봤잖아요. 요즘 세상은 다르다니까요. 저는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붙잡으려 애썼습니다. 돈 빌려주고 이런 막말을 들어야 하다니 속으로는 울분이 터져 나왔지만 입술을 깨물며 겨우 참았습니다. 순간 머릿속에 어린 시절 준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운동회 날 새 운동화를 사줄 형편이 안 되어 시장표, 신발을 사줬을 때도 준호는 환하게 웃으며 엄마, 이거 진짜 멋있다. 나 달리기 1등 할 거야 하던 모습. 그 순수하고 고마워하던 아들이 지금은 부모를 무시하며 당당하게 맞서고 있었습니다. 그 기억이 눈앞의 현실과 겹치자 제 눈에서는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붉게 상기된 채로 의자를 세게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너희는 이미 부모 자식 간의 도리를 잊었다. 우리가 너희한테 돈을 줘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러자 아들은 고개를 돌리며 투덜거렸습니다. 아빠, 왜 이렇게까지 화내세요? 돈은 돈이고 가족은 가족이지 않아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시 심장이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가족이라면서 왜 우리를 이렇게 대하는 걸까? 눈앞이 아득해지고 머릿속에서는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 새벽까지 막노동을 하고 돌아온 남편이 온몸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로 아이들 학원비를 챙겨주던 날. 그때의 땀 냄새, 그때의 고단한 숨소리. 그 모든 것이 바로 지금 준호에게 건넨 그 돈 속에 담겨 있는데 그걸 생색이라 부르는 아이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길고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길게 늘어져 있었고 제 눈앞에서는 민정이의 싸늘한 표정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더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겠구나. 그 애들의 눈빛은 이미 가족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우리를 보고 있구나. 남편은 차 안에서 주먹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영희야, 이제는 우리도 마음을 굳게 먹어야겠다. 더 이상은 저 애들한테 휘둘리면 안 된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은 여전히 무너져 내린 듯 허전했습니다. 부모라는 이름이 이렇게 가혹할 줄이야. 사랑으로 키운 아들에게서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이야. 며느리의 입에서 생색 좀 그만 내라는 말이 터져 나온 날 이후 제 마음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안게 되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누웠다 하면 잠을 이루지 못했고 새벽녘이 되면 일어나 부엌 그 의자에 앉아 있곤 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며느리의 싸늘한 표정과 아들의 무심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언제 저 아이들에게 생색을 낸 적이 있었던가. 단지 약속을 상기시킨 것뿐인데 어떻게 그걸 생색이라고 부를 수가 있지. 속으로 수십 번을 곱씹어 보아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불며 낙엽이 이리저리 흩날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내 마음을 후벼 파는 듯 했습니다. 집안은 적막했고 남편은 옆방에서 한숨을 내쉬며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그 한숨 소리마저 제 마음에 깊은 주름을 만들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 부부 둘 다 병이 나겠다 싶었습니다. 며칠 후 둘째 성우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저희 얼굴을 보자마자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엄마, 아빠, 요즘 왜 이렇게 수척해지셨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결국 참아왔던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성우야, 내 형한테 빌려준 돈 말이다. 이제는 안 될 것 같다. 갚을 생각을 안 한다. 그보다도 내 형수한테 들은 말이 가슴을 찌른다. 제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성우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결국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형네가 엄마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생색이라고, 말도 안 돼. 엄마가 어떤 사람인데. 그는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형이랑 직접 얘기하러 갈게요. 더는 두 분이 마음고생하실 필요 없어요. 그날 오후 성우는 곧장 형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 뒷모습만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그의 어깨는 굳건했지만 동시에 무겁게 짓눌려 있는 듯 보였습니다. 성우가 도착했을 때 준호와 민정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화는 시작부터 날카로웠습니다. 형, 어떻게 부모님께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엄마한테 생색이라니?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알잖아. 두 분이 평생 아끼고 모은 돈인데. 준호는 팔짱을 낀 채 비웃듯 말했습니다. 성우야, 너 결혼도 안 해봤잖아. 세상 물정을 모르는구나. 사업하려면 투자도 필요하고 부모님이 도와주실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성우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호들갑. 형, 그게 호들갑으로 들려? 엄마가 울면서 하소연하신 걸 듣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때 민정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싸늘했고 목소리는 차갑게 갈라졌습니다. 도련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건 도련님이 끼어들 일이 아니에요. 이 돈은 저희가 부모님께 받은 거고 도련님 몫은 아니잖아요. 그러니 괜히 나서지 마세요. 이 일에서 빠지세요. 그 말은 칼처럼 성우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는 멍하니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형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돈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에 대한 도리 문제예요. 제가 친아들이고 엄마 아빠가 힘들어하시면 당연히 나서야죠. 준호는 비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는 아직 철이 없어. 결혼해봐라. 돈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알게 될 거다. 부모님도 좀 기다려주시면 되는 거고. 그 말은 성우의 귀에 독처럼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결국 결연한 표정으로 형을 바라봤습니다. 형, 나는 이제 형을 형으로 볼 수 없겠다. 부모님을 이렇게 대하는 사람을 어떻게 존경할 수 있겠어? 집으로 돌아온 성우의 얼굴에는 깊은 상처와 분노가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저희 앞에서 억지로 침착한 척했지만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형은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두 분이 결심하셔야 해요. 더는 기대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들으니 제 가슴은 다시 무너졌습니다. 어릴 적 성우가 형을 따라다니며 형이 제일 멋있다 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형제가 서로 기대고 아끼던 사이였는데 지금은 서로에게 불만만 가득해 보입니다. 그 기억이 떠오르자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성우 말이 맞다. 이제는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언제까지 저 애들에게 휘둘릴 수는 없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사실이 뼈에 사무치게 다가왔습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붙잡고 있던 끈을 놓아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성우가 형집에서 돌아와 전해준 이야기는 제 마음에 깊은 균열을 남겼습니다. 형을 더는 형으로 볼 수 없다는 아들의 말은 마치 오래된 가족 사진 위에 굵은 선을 그어버린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거실 한쪽에 앉아 있으면 자꾸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우리가 부모라서 참아야 하는 걸까? 아니면 이제는 단호해져야 하는 걸까? 부모라는 이름이 늘 인내와 희생을 요구했지만 그 인내가 더는 미덕이 아니란 걸 조금씩 깨달아갔습니다. 창밖으로는 늦가을 바람이 불며 낙엽이 쓸려 다녔습니다. 바람 소리는 한없이 공허했고 그 공허함이 제 속마음과 겹쳐졌습니다. 남편은 마루에 앉아 담배를 입에 문 채 연기를 길게 내뿜었습니다. 은퇴한 뒤로 한동안 담배를 멀리했는데 요즘 다시 입에 무는 걸 보니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한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결정을 내려야겠어요. 저 애들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더는 기대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남편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고 연기만 내뿜더니 결국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영희야. 이제는 우리가 살 길을 찾아야지.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을 다 날려버리면 우리도 같이 무너져. 준호한테 더는 줄 게 없다. 그 순간 제 가슴 한쪽에서 오래된 미련이 뚝 하고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맞아. 이제는 우리 자신을 지켜야지. 더는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내줄 수는 없어. 며칠 뒤 우리는 재산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통장과 적금을 확인하고 작은 땅 일부도 처분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 과정은 쓸쓸했지만 동시에 묘한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이제 이 돈은 우리를 위한 돈이다. 누군가에게 휘둘리거나 빼앗길 돈이 아니다. 그리고 성우를 불렀습니다. 여전히 형일로 마음이 무거운 듯 보였지만 우리를 보자마자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엄마, 아빠,
무슨 일이세요?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성우야, 내 형한테 빌려준 돈은 사실상 못 받는다고 생각해야겠다. 그러니 그 돈은 준 거나 마찬가지다. 부모로서 자식 사이에 공평해야 하니까 너한테도 같은 액수를 주기로 했다. 성우는 깜짝 놀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한테 그런 거 안 주셔도 돼요. 전 혼자 살아도 괜찮고, 형처럼 무리한 사업도 안 하잖아요. 저는 돈 필요 없어요. 제가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성우야. 형에게는 우리가 5천만 원을 줬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러니 너한테도 똑같이 줘야 한다. 그래야 부모 마음이 편하다. 성우는 끝까지 사양했지만 우리는 기어이 통장에 돈을 넣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억울함과 홀가분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비록 준호에게서 받은 건 없지만 이제는 최소한 공평하다는 안도감이 있구나. 그날 저녁 남편과 저는 오래된 결혼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사진 속 젊은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를 떠올리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는 가진 게 없어도 행복했는데 지금은 가진 걸 내어주고도 마음이 허전하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야. 우리 둘만의 삶을 지키는 게 우선이야. 성우가 돌아간 뒤 집안은 오랜만에 평온했습니다. 창밖 바람 소리도 더는 서늘하게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영희야, 우리 이제부터는 우리 노후만 생각하자. 더는 애들 문제로 울지 말고 남은 세월은 우리 둘이 웃으면서 살자. 저는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눌려있던 돌덩이가 조금씩 굴러내리는 듯 시원한 눈물이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자 찬바람은 창문 틈새로 스며들었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재산을 정리하며 내린 결심 덕분이었습니다. 이제 더는 저 아이들에게 휘둘리지 않겠다. 우리가 모은 돈은 우리 둘의 노후를 위해 쓰자. 이 다짐을 할 때마다 그동안 짓눌려 있던 가슴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준호와 민정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다급해 보였지만 어디서 본 듯한 억지 불쌍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무슨 얘기를 하러 온 건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 이번에 사업이 크게 기회가 생겼어요. 근데 당장 자금이 필요해서요. 한 번만 더 도와주시면 이번엔 정말 성공할 수 있어요. 아들은 눈치를 보며 간절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민정도 곧장 손을 모으며 말을 보탰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저희도 더 이상 부탁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이번만 넘기면 진짜 갚을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예전에 돈을 빌려달라며 울먹이던 두 사람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저도 마음이 흔들려 눈물겨운 사정을 들어주었지만 결과는 배신과 모욕뿐이었습니다. 제 속에서 차갑게 가라앉은 분노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단호했고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준호야, 이제 너희한테 줄 돈은 없다. 부모 돈 받아서 호화롭게 쓰고 갚을 생각도 안 하던 너희에게 더는 기대도 여유도 없다. 그리고 내 동생 성우에게도 똑같이 5천만 원을 줬다. 형한테만 줄 수 없으니 이제 공평하게 끝난 거다. 준호의 얼굴은 순간 굳어졌습니다. 민정은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언제 호화롭게만 했다고 그러세요. 다 사업 때문에 체면 칠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싸구려 옷 입고 싸구려 가방 들고 다니면 영업이 안 된다니까요. 저는 그 말에 차가운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정아, 너 그때 내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니? 돈 좀 빌려줬다고 생색 좀 그만 내라 했지. 그래, 오늘은 내가 그 말을 돌려주마. 돈 안 빌려주면 생색 낼 일도 없겠지. 앞으로 우리 돈은 우리 둘이 쓰고 죽을 거다. 너희한테 돌아갈 건 아무것도 없어. 제가 한마디를 끝내자 민정의 얼굴은 확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고개를 비웃듯 젖히더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역시 노인네들은 달라질 게 없네요. 자식한테 투자할 생각은 안 하고 자기들만 챙기고 욕심만 많으시잖아요.
결국 그 돈 들고 가실 거예요? 죽을 때까지 움켜쥐고 가면 편하실 것 같으세요? 그 말은 칼날보다 더 깊게 파고들었지만 이번엔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죽을 때까지 쓰고 갈 거다. 부모한테 손 벌리고도 고마움 하나 모르는 자식에게는 단 한 푼도 물려줄 생각 없다. 내 말대로라면 차라리 욕심 많다는 소리를 듣고 사는 게 훨씬 낫다.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민정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민정아, 내 말대로 하면 우리 욕심껏 살다 갈 거다. 그게 부모로서 마지막 자존심이니까. 민정은 말문이 막힌 듯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하지만 더는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집안 공기는 싸늘했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준호는 당황해 눈동자가 흔들렸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정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쌓여있던 억울함과 분노가 한순간에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 이제야 내가 숨을 쉴 수 있구나. 이제야 내가 내 인생을 지킬 수 있구나. 그날 이후로 우리는 두 아이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성우가 자주 찾아와 함께 저녁을 먹고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습니다. 따뜻한 국물 냄새가 부엌에 퍼지고 창밖에는 하얀 눈이 내렸습니다. 그 평범한 저녁 풍경이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준호와 민정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업은 결국 무너졌고 호화롭게 살던 집은 정리하고 반지하 빌라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하루하루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버틴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묘한 씁쓸함과 동시에 차가운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제야 저 아이들도 현실을 알게 되었겠지. 부모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피와 땀으로 모은 거라는 걸. 저와 남편은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는 화내지도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성우와 함께 나눠 먹는 저녁밥 속에서 늦게나마 찾아온 평화를 느꼈습니다. 결국 진짜 통쾌한 복수는 더 이상 우리가 저 아이들에게 기대할 것도, 저 아이들이 우리에게 기대할 것도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어머니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재밌는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